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병으로 죽고 혼자 몸으로 딸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동안 안 해본 고생이 없었지만 그래도 딸아이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딸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딸을 곱게 키웠습니다. 돈 많은 집 자식들처럼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할 순 없었지만 제 능력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세상 순진한 성격이었습니다. 곱게 키운다고 품 안에만 끼고 돌았더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아이로 컸더군요. 사실 제가 딸아이를 그렇게 키운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 눈에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였지만 남들 보기에 딸은 못생긴 얼굴이었답니다. 제 입으로 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못생겼다 못생겼다 말들을 하니 딸도 이제는 자기가 그런 줄 알더군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면 평범한 얼굴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딸이 5살 때인가 처음으로 같이 시장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여자애가 이렇게 못생겨서 어떡해? 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너무 속상했지만 오히려 딸은 그런 말들을 참고 넘기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깊은지 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러는 걸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삐뚤어진 데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나름대로 능력도 있어서 제 밥벌이도 알아서 할 정도가 되었죠. 손기술이 좋아서 이것저것 배우는 취미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비누 만드는 일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만들어 선물로도 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가게를 차려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만든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도 하고 문화센터 같은 데 나가서 강의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갔죠.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주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세상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딸은 생긴 게 그래서 그런지 연애나 결혼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좋은 아이인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다 싶더군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딸아이의 진가를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집에 오면 어떤 남자 이야기를 하더군요. 가게와 계약을 하고 있는 택배업체의 배송기사였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더군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딸의 얼굴에는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고 지내와서 그렇지 딸도 영락없는 20대 아가씨더군요. 자기도 연애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처음으로 먼저 호감을 보여준 남자가 나타나자 딸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거죠. 사실 처음엔 딸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남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었대요. 물건 정리를 하다가 같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은 정을 쌓아갔답니다.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다 보니 둘은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먼저 고백을 했고 딸도 그 고백을 받아들였죠. 딸아이의 인생 첫 연애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조금 많긴 했지만 성실하고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딸아이와는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나이가 많은 만큼 어른스러운 구석도 있어서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내 딸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고 물었더니 요즘 보기 드물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란 게 좋았답니다. 배려심도 많고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센스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 딸의 좋은 점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생각했어요. 짧은 연애 끝에 둘은 결혼을 준비하더군요. 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결혼을 시키고 싶었지만 남자 쪽이 나이가 많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군요. 딸아이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길래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괜찮다고만 하면 제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이 진행되었고 상견례 날 그쪽 집안 어른들을 뵙게 되었어요. 인상 좋고 평범한 느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딸이라고 괜히 흠잡힐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더군요.
오히려 아들이 나이가 좀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쳤고 얼마 후 그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안 울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딸은 괜찮아 엄마, 결혼해도 내가 엄마 보러 자주 올게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딸은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 할까봐 걱정되었지만 딸은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주 오겠다던 딸이 결혼 후에는 친정에 거의 오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했죠. 시집살이 하는 게 쉽지도 않고 눈치도 보이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가끔 통화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딸은 괜찮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죠. 시부모님들 다 잘해주시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첫 해에는 명절이나 생일 때 둘이 찾아오곤 했었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두 번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세상에 시집 갔다고 친엄마 얼굴도 못 보게 하는 집안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괜히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혼자서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에 딸의 몰골이 말이 아니게 변했더라고요. 얼굴은 삐쩍 말라서 살이 하나도 없었고 보드랍던 두 손도 완전히 거칠어져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럽게 우는 딸을 보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아무 일도 아니긴 너 지금 이러는 거 보면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라고 묻자 딸아이가 전부 제 잘못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한동안은 잘 지냈었대요. 시부모님들도 잘해주시고 남편이랑도 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들어서자 그댁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서서히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구박이 시작되었죠. 사돈 어른들은 못생긴 주제에 아이도 못 낳고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우린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 라며 혼을 내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못 낳아줄 거면 돈이라도 벌어라 하더니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들라고 시켰대요. 수제 비누 만드는 일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불도 써야 되고 약품도 다뤄야 돼서 쉽지가 않아요. 조금씩 만들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죠. 게다가 비누는 비누대로 만들고 살림은 살림대로 시키더랍니다. 딸은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사정까지 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아이를 말리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그런데 미안해 할 줄 알았던 사돈댁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돈댁은 얼굴 못생긴 며느리 참고 받아줬더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가 많다 하더군요. 자식도 못 낳는 며느리 들여서 창피해 죽겠다며 큰 소리 치지 말라 하더군요. 저는 그게 왜 내 딸 잘못이냐며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어떡하냐고 따졌어요. 그래도 사돈댁은 막무가내더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기 며느리 시댁으로 돌려보내라는 말만 했죠. 전화를 끊고 전 딸에게 지금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 생활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딸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더 잘하면 시댁 식구들도 전처럼 절 대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힘들어서 제게 오긴 했지만 그냥 하루만 있다 갈 생각이었다고 이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흥분한 저를 위로하더군요. 괜히 엄마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니지 않냐며 이대로 돌아가서 너 고생하는 건 못 본다 했습니다. 제 말에 딸은 시댁 식구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 돌아가서 내가 좀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시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전 잠이 안 오더군요.
고생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저 혼자 두 발 뻗고 지내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속은 상했지만 그냥 저는 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 생선가게에 앉아 있는데 웬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였는데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있더군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한쪽 다리는 성치 않은지 절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여자가 왜 나를 찾아왔나 궁금했어요. 그 여자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가자 했죠. 몸이 많이 불편해 보여 일단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온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제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의 전 아내였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사위가 그리고 사돈댁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 여자 말에 따르면 사돈댁은 손이 귀한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겠다는 열망이 아주 강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임신을 하기 위해 이래저래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대요.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 말에 따르면 임신이 되지 않은 게 여자 쪽 문제가 아니라 남자 쪽 문제였다는데 그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며느리만 들들 볶았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제 딸이 그런 것처럼 그 여자도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신랑이 산에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고 하더랍니다. 그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대요. 한참을 올라 정상 부근에 인적 드문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잠시 땀을 식혔대요. 그런데 그 순간 신랑이 갑자기 그 여자를 힘껏 밀더랍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통증과 함께 바로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떨어지기 직전에 그 여자는 똑똑히 보았답니다. 자기를 밀면서 악마처럼 웃고 있는 신랑의 얼굴을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얼굴을 보고 소름이 끼쳤대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더랍니다. 옆에는 신랑이 앉아 있었죠. 그 여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그걸 본 남편이 입을 열더랍니다. 넌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너 죽으면 사망보험금이나 챙기려고 했는데 아주 운이 좋아. 지나가던 사람만 없었어도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실패했지 뭐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악에 받쳐 당장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고해보라며 신고해도 네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죠.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데 구조대원들도 그렇고 병원 사람들도 전부 내가 애처가 남편인 줄 알아. 눈물 연기 좀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고. 그 얘기에 그녀는 정말 발끝까지 소름이 끼쳤답니다. 한 이불 덮고 자던 신랑이 이런 사람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복수고 보고 그땐 무서운 마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대로 도망쳤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힘들 줄 알았던 이혼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졌대요. 생각보다는 순순히 이혼에 응해주더래요. 그땐 그 이유를 몰랐는데 지나서 보니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려고 그랬나 보다 하더군요. 그 여자의 말대로 이혼하고 얼마 뒤에 바로 제 딸을 만나 결혼을 했더군요. 그 여자도 그냥 잊고 살다가 우연히 전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고 멀리서 몰래 지켜보았대요. 제 딸이 자기랑 똑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답니다. 그렇게 가끔씩 지켜보다 보니 제 딸이 겪고 있는 일들이 남일 같지 않더래요.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제 딸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딸에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고 나름대로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왔다 하더군요.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아주머니 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처럼 끔찍한 일 당하기 전에 빨리 그 악마한테서 벗어나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너무 놀래서 진정이 안 되더군요.
얼마 전에 보았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 짐승 같은 놈이 내 딸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남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되어서 딸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체면이고 뭐고 당장 가서 딸을 데려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제발 딸이 무사히만 있어달라고 믿지도 않는 하느님 부처님 모두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1시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잠시 후 딸이 사는 사돈댁 앞에 도착한 저는 무작정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문 안에서 사위와 딸이 함께 나오는데 그 둘의 옷차림을 보고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바로 등산복 차림이었거든요. 딸은 영문도 모르고 신랑이랑 등산 간다고 들뜬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표정이 아주 무서웠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등산복 차림으로 나서는 사위와 딸을 봤으니 저도 제 정신이 아니었죠. 다짜고짜 딸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사위 옆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위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장모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위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이제 장모라고 부르지도 말게. 이 길로 둘이 이혼하고 이제 다시는 내 딸 근처에도 오지 말어. 그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는지 집안에서 사돈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그들도 화를 내더군요.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에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안 받으려요. 그 말을 듣고 전 기가 찼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 죽이려고 했잖아. 나도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내 딸 데려가려고 데려가서 다시는 이 집에 못 오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집 사람들이 지금 생사람 잡는 거냐며 증거가 어딨냐고 묻더군요. 증거도 없이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저더러 교양도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딸은 절대 못 보내준다 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도 중간에 껴서 어찌할 줄을 모르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전 저랑 얘기를 나누던 그 여자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거든요. 그 여자를 본 사돈댁 사람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양복을 입은 남자와 같이 왔는데 그 남자는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당신 나 하나로는 부족해서 또 그런 짓 하려고 했지. 내가 그것 막으려고 왔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고소하려고 몇 년 동안 준비했어. 증거도 모을 만큼 모았으니 발뺌 못할 거야. 불편한 몸으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텐데 그 여자는 당당한 태도로 할 말 다 하더군요. 사돈댁 식구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해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딸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딸도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더군요. 저는 놀란 딸을 달래며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지금부터라도 네가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전처와 지금의 처가 동시에 진행하는 소송이었죠. 그 여자는 그동안 칼을 갈았는지 정말 많은 증거를 모았더군요. 결정적으로 산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크고 작은 보험 사기 전적이 있었대요. 제 딸 앞으로도 엄청난 금액의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더라고요. 하나 둘 증거가 드러나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내 사위였던 그 남자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제 딸의 이혼 소송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마터면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먼저 보낼 뻔했죠.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린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에겐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만나자마자 두 손 꼭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도 제 딸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서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처럼 딸과 둘이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딸은 집으로 돌아와서 몸조리도 하고 한약도 먹고 했더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집에 있을 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본인이 잘못한 줄 알고 자책하면서 살았답니다. 요즘 딸은 새로운 취미를 가졌어요. 빵을 굽고 쿠키를 만드는 게 재밌다며 열심히 배우더니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게 되었죠. 뭐든 한번 빠져들면 빨리 배우는 아이였어요.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젊어서 그런지 금방 회복해서 힘을 내더군요. 저도 딸아이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우린 전보다 더 행복하고 사이좋은 모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